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세할 차례죠. 그죠? 예, 조세정책. 페이지는 247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로 가시면은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조세정책 들어가겠습니다. 조세는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뭐 취득할 땐 취득세 내고 임대해서 이제 처분하고 양도세를 내겠죠. 그죠? 그래서 보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그래서 조세의 기능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조세의 기능은 딱 두 가지가 여러분 좀 뜨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3번에 소득재분배라는 게 있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얻어서 없는 사람을 나눠주죠. 상속세, 증여세,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일 크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배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 자원배분. 그 자원배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때요? 거기 보시면 이 조세를 통해서 토지이용 규제를 하거나 조장시켜서 민간 부분, 공공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랬죠. 서민들은 주택을 못 사니까 조세상 특혜를 줘서 주거 공간을 또 분배해 주기도 하거든요.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소득재 분배만 있습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습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세에 대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에 대한 조세에 기착하고 탄력성과 조세의 기착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세에 대한 기착, 그 전가와 기착을 이제 보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봅니다. 조세의 전가와 기착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다. 그래서, 전가는 어떤 것이고, 기착은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세금은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임대인한테 걷어서 임대인입니다. 그럼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임차인한테 떠맡기죠. 그럼 우리가 임차인한테 넘긴다는 것은 조세의 부과예요, 조세의 전가예요. 전가죠. 조세의 부과는 과세권자가죠. 조세의 부과가 아니라 조세의 전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생산자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소비자가 되고, 얘가 이제 공급자다. 그럼 얘는 수요자가 되겠죠. 그죠? 수요자다. 그럼 이제 만약에 칠판주기가 1,000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가 1,000원이라면, 1,000원이라면 어떻습니까? 재산세를 만약에 100원을 부과했다. 그럼 가격을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료가 이제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서 1,000원에서 1,060원으로 이제 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60원만큼을 임차인이 부담하겠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시험에 나왔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요가 그만큼 줄겠고, 그럼 100원에서 60원을 빼면 40원을 임대인이 부담했겠죠. 그죠? 40원은 이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얘 부담도 커졌다. 그럼 임대인도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늘어났어요?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줄고 얘 잉여가 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이제 줄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공공주택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적어요. 공공주택이 많아요. 많죠. 자, 많으면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좁습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넓죠.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래서 재산세를 조금만 전가시키더라도 딴 데로 간다 그러면 막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죠. 작아지고요. 자, 근데 이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개도국 같은 경우는 주택 대체제가 많아요, 대체제가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불리하죠. 불리하기 때문에 아까 얘가 나간다니까 잡았는데 나간다니까 집이 없죠.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조세를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비탄력적은요. 불리하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재미있게 참새 시리즈로 갈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여기 전깃줄에 누워있는 애는 참새고 서 있는 애들은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본다면 자, 얘가 이제 수요자고 얘가 공급자예요. 그럼 얘가 탄력적인 참새 A 참새가 되고 B가 비탄력적 참새가 되죠.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이 유리하고요. 비탄력적은 불리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자가 유리, 공급자가 불리하죠. 이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조세를 부과시키는 거는 과세권자죠, 그죠? 제가 이제 정부라 그러면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들한테 탄환을 장착시켜서 총을 쏴요. 그럼 총을 딱 쏘니까 탄력적인 애는 빨리 반응하죠. 그럼 많이 조금밖에 안 맞고, 근데 비탄력적은 둔하니까 좀 많이 맞죠. 그럼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요? 완전히 유리해요? 완전 유리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자가 조세 부담을 전액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않겠죠. 초닥하니까 벌써 날아갔죠. 그죠? 완탄이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맞고, 완전 비탄력적은, 자,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얘가 전액 부담하겠죠. 그죠? 전액 부담한다. 그래서, 재밌게 우리가 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날아가요? 총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불리니까 누가 똥돈에 돌면서 어떻습니까? 맞으면서 피가 질질 흘리면서 내가 맞았구나. 이렇게 하죠? 전액 부담. 이렇게 해서 그냥 탄력적은 유리, 비탄력적은 분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반반씩 부담합니까?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까? 탄력성. 그래서 이제 249페이지로 가시면 주택에 대한 조세의 기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정부에서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가 조세의 기착이고, 자 2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되냐는 그냥입니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에 대한 귀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1번서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5번에 가시면 결론적으로는 재산세 기착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부분과 공급자가 지불하는 부분의 정도의 차이는 수요 공급선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 원래는 이제 기출이 됐었는데 넘기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죠. 맨 위에 그래프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프로 본다면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가격이 1,000원이에요. 자, 1,000원을 이제 원을 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양이 10개의 양이다라고 한다면 자, 공급자한테 조세를 부과시켜요.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공급자는 기분이 나쁘니까 자,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원에서 만약에 10개를 사게 되면은 10,000원을 지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곱하기 수량이 전체 수입이거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칠판주계를 만약에 공급자가 1,000원의 생산비가 들어갔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생산비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따라해보세요. 생산자 잉여. 우리가 더 먹는 이제 생산자가 더 먹는 1,500원 받는다면 생산자 잉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소비자가 내야 될 금액인데 요만큼밖에 안 내니까 이만큼 이득을 얻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 그래요. 소비자 잉여.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상향 이동을 해요. 곡선이. 그러면 좌상향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좌측으로 곡선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세금을
100원을 만약에 100원을 부과시켰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요거 올린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1060원만큼 올리다 보니까 이 60원을 어때요? 이거는 소비자가 낸 거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졌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졌어요? 커지겠죠. 그럼 우리가 수요가 줄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잉여에서 여기가 뻥 뚫리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 것 때문에 요만큼밖에 잉여가 안 남아요. 그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납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까? 감소하겠죠. 그럼 우리가 100원에서 60원을 빼면 얘가 60원 부담하면 공급자가 40원을 부담했죠. 그럼 40원만큼 1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960원에 팔았죠. 그럼 공급자의 수입이 늘어났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여기도 잉여가 줄죠, 그죠? 세금을 가져가게 되면 이 삼각형의 잉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생산자 잉여가 늘어난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죠. 수입도 감소하고 공급도 줄죠, 그죠? 그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만큼의 뻥 뚫린 거를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한다, 발생하죠.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서 사회적 후생손실을 나타내서 자원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세산세를 부과시키면 가만히 있어요. 가격을 올려요. 올린 것만큼 전가가 되죠. 그럼 소비자의 부담이 작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소비자의 잉여도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수입도 늘어나요.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한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빵꾸가 난다. 그럼 저게 탄력적일수록 더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탄력적일수록 경제 소득이 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다루도록 하고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 250페이지로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기착이라는 게 있나요?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유리합니까? 수요 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식이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이 문제집에서 또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252페이지로 가시면 핵심 탄력성과 조세의 기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유리해요.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유리하니까 생산자 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가죠. 비탄력 불리하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소비자가 다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하죠.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밑에 문제는 나중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가시면은 주택에 대한 조세의 영향과 정책적 고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양가로 4번엔 동그라미 2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재산세를 일정한 일상할 때 인류 쪽으로 같은 비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결과를 철회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가시면 주택가치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역진세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역진세는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진세는 이제 반대적인 그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가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누진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히려 낮아지는 게 또 역진세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잠깐 그 252페이지 가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 요걸 갖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이제 들으시면은 역진세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고가주택은 이제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신규주택입니다. 신규주택이고, 자, 거기 보시면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이라는 게 있죠.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중고주택은 금이 많이 갔죠. 이렇게 중고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신규주택은 이제 비싸기 때문에 5억이고 얘는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한다면 신규주택은 고소득층이 수요자가 되고 이 중고주택은 저소득층이 수요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하게 돼요. 취득세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탄력성을 본다면 자, 공급의 탄력성을 보고요. 수요의 탄력성을 봐요. 그럼 예전에 제가 신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기 때문에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근데 수요자는 고소득층들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주택 구입 능력이 크죠. 반응을 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자가 공급자가 불리하고 수요자가 유리한 경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낮아지고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가주택 같은 건 잘 안 팔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면제해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고주택 같은 경우는 자,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을 본다면 중고주택은 조금만 개조선하면 공급이 쉽죠.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공급자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고 얘가 불리하죠. 그죠? 불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조세 부담이 수요자가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커지고 얘 조세 부담이 작아지죠. 그래서 조세의 전가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취득세가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취득세가 10% 동일세율로 똑같이 한다면 5억에 5천만 원이라면 지금 어떻죠? 얘가 지금 유리하죠. 그죠? 그럼 내가 500만 원만 낼 테니까 네가 4,5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 부담이 커지겠어요? 얘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고 얘는 지금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에 10%라면 1,000만 원을 내가 900만 원을 낼 테니까 너는 100만 원만 내라. 자, 이게 이제 1,000만 원이 되니까 세금이.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얘는 수요자가 500만 원밖에 안 냈고 얘는 900만 원을 냈죠. 그럼 오히려 이 신규주택의 고가주택이 더 소득이 많은데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거죠. 이 반대 현상을 따라서 역진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분 나쁠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그 역진세가 좋아요? 누진세로 가야 돼요. 누진세.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등가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세의 전가는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재산세 상당 부분이 누구한테 기착됩니까? 생산자. 그 다음에 오래된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소비자 부담이 더 커져서 이 저소득층들의 이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은 페이지 3번에 가시면 정책적 고려라는 게 있나요?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요 누진세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부담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저소득층에. 그래서 이렇게 소득계층의 조세 부담이 형평성에 대한 왜곡 현상을 수정할 수 있고요. 자, 양도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제가 중요한 건 동결효과가 있을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동결효과라는 자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한번 정책적 그 실패가 나타났는데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1가구 다주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근데 올해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정책을 씁니다, 그죠? 양도세를 중과시킨다 그래요. 그다음에 시간을 좀 주겠죠, 그죠?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양도세를 부과시켰거든요, 그죠? 중과시켰는데, 우리가 강남에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강남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어 정상인데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가격이 더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엄청나게 나올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일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이기 때문에 눈 깜짝 안 하죠. 정권 바뀌면 되는데 메롱합니다. 그게 따라서 동결효과. 동결효과는 꽁꽁 얼어붙어서 물량이 동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그렇죠.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나오고 동결효과 나오면 공급 증가다, 감소다.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이 동결효과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나오겠죠. 없는 경우는 수요가 감소를 해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건 정부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밑에 가시면 주택 공급에 동결효과가 있는 경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을 안 넣어놓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공급이 감소합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찾으셨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헨리 조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헨리 조지라는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게 고전압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고전압파를 배우셨잖아요. 지대이론에서. 그래서 이제 이 토지의 단일세 운동인데요. 우리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입니다. 토지 단일세. 그럼 토지세만 걷어라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토지가 이제 지대론이라는 게 있었죠. 지대론. 그래서 우리가 지대에서는요, 이 지대를 이 고전압파가 자, 비용으로 받나요? 고전잉어, 잉여로 받나요? 잉여로 받죠.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토지가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토지가 어떻게 돼요? 개량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중성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땅이 많아요. 땅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헨리 조지 이론이라는 자체가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자연적 특성에서 땅이 제한돼 있으니까 헨리 조지는 자, 토지가 있다면 지주가 있어요. 그 지주가 을돌이 이제 사용자 이 지대를 이제 빌려주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얘가 있을 때는 그냥 했어요. 고전압파였어요. 잉여로 받죠.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토지가 개량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가 완전 비타르적이라는 가정을 가요. 완전 비타르적. 그럼 공급이 완전히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이 토지 소유자한테, 공급자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더라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타르적은 공급자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완전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가가 안 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다 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시키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100원에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못 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줄이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지금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전환됩니까? 전환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도의 다양성으로 탄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탄력적으로 바뀌어서 어느 정도 공급곡선이 탄력적으로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헨리 조지는 지금 이론이에요. 고전압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254페이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헨리 조지는 두 번째 보시면 토지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받나요? 지대를 잉여로 받나요? 그 모든 조세는 절폐하고 토지세에 대한 세금만으로 정부 재원을 충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지대수를 100% 징수할 경우 토지 수입에만 재정을 충당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 저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전환될 수도 있습니까? 용도가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 비타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이 전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럼 넘겨보세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252페이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문제 보시면은, 대표 예제 문제를 예전에 풀었었죠.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사항에다 오는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가격이 하락하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까? 공급이 감소합니까? 그럼 가격은 또 공급이 적어지니까 상승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동교로가는 물량을 안 내놓죠. 그럼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택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좀 기피합니까? 기피해서 어떻습니까? 처분을 보류하죠.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 감소해요? 감소한다. 자, 동그라미 5번이 바로 헨리 조지 이론이에요. 토지 공급이 그냥입니까? 이 0이라는 건 완전 비타르적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헨리 조지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토지 소유자가 다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투자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투자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투자론 파트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좀 풀면서 천천히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겠는데요. 페이지로는 255페이지로 가볼게요. 255페이지로 갑니다. 자, 255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파트가 있어요. 투자 파트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 파트는 우리가 나온다면은 부동산 투자론 나온다면은 한 6에서 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예 나오는 데를 지정해 볼게요. 거기 밑에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이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 효과. 그래서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를 이 저자분이 잘하셨는데 257페이지로 가시면 대표예제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걸 갖고 보는데 이 문제가 아주 옛날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처분에 대한 계산이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데 자, 그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그걸 가지고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자, 지렛대 효과가 그 레버리지라 그래요. 한글로 이제 레버리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린다. 그럼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아진다 그랬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근데 무조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위험이 감소가 맞아요? 무조건 위험이 증가가 맞아요?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위험 감소다, 위험 증가다, 증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우리가 집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세를 끼고 사서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그냥 다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들 257페이지 거기 문제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운영에 대한 소득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처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좀 이제 해드릴 텐데 이 계산 문제도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특강 안 하니까 또 프린트를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갑니다.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지금 1억을 투자했죠. 얼마의 수익을 얻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순수익, 순임대료예요. 그럼 내가 4천만 원의 지분이 있고 6천만 원을 빌렸죠. 그럼 10% 이자가 나가죠. 그래서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따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설이 있으니까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얼마를 지금 투자했다 그랬죠? 1억이죠. 총투자액입니다. 그죠? 총투자액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투자론에 이따 배우시겠지만 순영업 소득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순이익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2천만 원이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타인 돈을 안 빌려야 돼요? 타인 돈을 빌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 자본이 얼마죠? 4천. 타인 돈이 6천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갈게요. 우리가 예전에 했으니까.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래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그냥입니까? 내 돈이 4천만 원입니까? 4천만 원이 미루 깔리죠. 그죠? 4천만 원이 깔리고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렸어요? 6천을 빌렸죠? 근데 2천에서 어떻습니까?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빌리게 되면 10%니까
우리가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600만 원이 되니까 저 어때요? 우리가 1,4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0.35가 나오니까 35%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우리가 간단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가격이 안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죠.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가격이 2% 상승했다. 그럼 200만 원을 안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고 뒤에 또 기출을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열심히 좀 해보세요. 그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교수님 어디가 시험 문제요? 라고 한다면 좌측에 보시면 왜 박스에 그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정부 중립적이라는 지렛대 효과가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그러면 부가 돼야 돼요? 정이 돼야 돼요? 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부가 되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작아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고, 자, 이 저자가 어떻게 났나요? 두 번째 보시면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해놨나요?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총자본 수익률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저당은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제가 저분이다. 은행이었죠. 차입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당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면은 부가 된다 그랬죠. 그죠? 같아지면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인데. 자,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문제 풀었던 문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억에서 2천만 원이면 20%의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자가 10%죠.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어떻습니까? 20에서 10을 빼게 되면 플러스 10이 되죠. 그럼 우리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올라가 버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만약에 30이다. 그럼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수익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고 얘가 만약에 20인데 얘가 20이면 중립적이죠. 여기도 20%가 된다는 얘기죠.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세요. 자, 부는요, 만약에 타인 돈을 빌리더라도 그냥입니까? 반드시 자기 자본 수익률은 하락합니까? 하락해요. 정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이자를 바꾸면 전환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6페이지로 가시면 찍어드리면 밑에 지렛대 효과 있고 따라보세요. 구매력 보호. 요거 잘 나와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여러분 부동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보호하는 해지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소득이득, 임대료만 얻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절세 효과라는 게 또 있죠.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과 이자 같은 것도 빼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 1번을 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제가 항상 저를 믿으시고, 항상 이 지렛대 효과는 위험이 감소한다, 위험이 증가한다? 증가해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1번을 딱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아무 내용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저를 믿으세요. 위험 감소다, 증가다? 증가해요. 어떠한 내용이 있어도 무조건 증가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 감소다, 무조건 증가다? 증가로 가셔야 돼요. 감소가 맞아요? 증가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채비율이 커지면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파산할 위험도 있거든요. 같게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 나왔다. 위험 감소, 무조건 위험 증가. 증가로 찍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봅니다.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262페이지로 가실게요. 자, 262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게 있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하나 배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상, 금융적, 법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각각 이제 어떤 위험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지금 제가 드린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면서 최근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안 생겨요? 위험이 생겨요.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 위험의 유형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업상이라는 자체는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임대사업을 했다. 그럼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성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이 항상 고정 쪽입니까? 변합니까? 변해서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까? 수요가 많은지 알고 공급했더니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임대 수입이 감소되죠. 그 시장 위험이 나왔고, 자, 운영이라는 건 근로자가 갑자기 파업하고 영업 경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고, 거기 보시면 위치적이라는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위치적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를 배우셨죠. 우리가 29번지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은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책이 없죠. 그래서 우리 트렌드는 기출문제를 좀 넣어놔야 돼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금융적은 좀 전에 지렛대 효과 생각나시죠? 그럼 자금을 융통해서 부채를 많이 빌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는 커지지만 자기 자본 수익이 높이지만 위험도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전액 내 자본을 투자했다면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이렇게 가시고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죠. 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규제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좀 돈을 벌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투자하게 되면 투기가열직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 그죠? 나는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냥야 법이 바뀌었어. 대출도 규제되고 다 되잖아요. 이해 가셨어? 그럼 이건 법이 많아서 그래, 법이 바뀌어서 그래. 환경이 변해서 그렇죠. 이해 가셨습니까? 인플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아, 이거 잘 나와. 자, 인플레는 물가 하락,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은행이요, 예전에 빌렸던 것을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에 대한 손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대출자는 고정이자를 원합니까? 변동이자를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프린트 2번. 프린트 2번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의 투자의 위험에서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대출자는 변동이자를 대신 고정이자를 대출해요. 대출자는 변동이 좋아요. 변동이 좋죠. 꼭 체크하세요. 기출됐던 건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건데, 현금화시키는데 부동산은 높은 현금성이에요? 낮은 현금성이야?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금매로 보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유동성 위험입니까? 유동성 위험. 체크하셨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원들하고 민간 자격증을 출제하다가 이런 걸 냈어요, 우리가. 시장 운영 위치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금융적이나 법률적 위험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사업장을 찾아오려면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죠. 체크하세요? 그럼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쉬운 위치는 시가 뭐예요? 시장, 운이, 운영, 위치가 위치적 위험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가시면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자, 갈게요. 자,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 우리 수익이 안 생겨야 돼요? 수익이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참 재밌어요. 들어볼게요. 자,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밑에 식이 하나 있죠. 따라해보세요. 투하 자본. 내가 얼마를 여기다 투하했어? 1억을 투하했죠? 그래서 투하 자본이 1억이고 그 1억에 대해서 투하 자본이라고도 하고
내가 투자한 투자 비용이라고도 해요. 이걸 따라서 시장 가치.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니까 객관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예상 순수익을 우리가 따져봐요. 예상 순수익.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을 구해서 만약에 2천만 원을 예상했다. 우리가 확실합니까? 아직은 예상합니까? 이걸 따라서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은 확실한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죠. 그래서 투하 자본에 대한 순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투자한 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할 때 전으로 분석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사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예상 수익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본다면 자 최소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럼 은행이자 정도는 나와줘야 되죠. 요구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됩니까? 보장이 되죠.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자 2% 나온다면은 은행 투자 안 하고 이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그럼 기대하고 요구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커야 됩니까? 기대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 수익률은 최소의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딱 하나가 또 있어요. 따라서 실현 수익률.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현실이라는 자체는 1년이 지나야 아는 거죠. 그럼 투자가 1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투자 대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후적인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자,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예상이라는 게 나옵니까? 요거는 최소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투자가 이루어진 후니까 이거는 사후적이니까 투자 대안에 안 들어가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 투자의 판단에서 만족을 했느냐에 대한 나중에 대한 확인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디가 체크가 돼 있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기대는 그냥입니까? 예상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 얘가 투자하려는 자기 자체의 수익률이에요. 따라서 내 거. 남의 거예요, 내 거. 그럼 다른 대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가 투자하려는 이 대안을 내부라 그래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른 대안이 만약에 있다면 요거는 따라서 외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올라보세요. 내부 수익률은 그냥이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고 외부에서 나타나는 최소한 보장되는 요구 수익률은 요거는 외부는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자 따라서 내기 왜요? 그 나중에 저랑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교수님 내기는 왜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내기하자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죠, 그죠? 그럼 왜요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돼요. 내기죠,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구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고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충족돼야 될 최대다, 최소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20% 나오고 은행은 2%밖에 안 나오면 자 이걸 포기해서 따라서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 내부예요, 얘는 외부예요. 외부죠.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현실이라는 것은 투자한 전이에요, 후예요? 1년이 지나야 아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박스를 보세요. 그럼 어떤 수익률이 어떤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겠죠. 같을 때도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찾으셨어요? 자, 이건 이제 가는데 들어보세요. 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거를 천천히 하고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기대 수익률 간에 대한 관계인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박스를 한번 보세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럼 여쭤볼게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은 저 대안을 그냥입니까? 선택을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요.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근데 제가 여쭤봅니다. 투자했어요? 투자하기 전이에요. 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1억이 예전에 필요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2억이 됐다면 수익은 그대로 있죠. 도와주세요. 그죠? 다시 갈게요.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그냥요. 수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가 1억이 필요해요? 2억이 필요해요?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화이팅. 투자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나와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게 나와. 이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기대와 요구가 같아져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박스 보세요. 그럼 이제 그냥입니까? 요구가 큽니까? 그럼 기대보다 요구가 크죠? 그럼 선택하겠어요? 저 대안을 기각하겠어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는 거죠. 여쭤볼게요. 투자를 했나요? 아직은 안 했나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싸졌어요. 5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그냥이다 상승한다. 그래서 여기가 같아진다는 예를 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야매로 간다면 얘네들이 나중에 안 같아져요? 같아져요. 그럼 얘는 지금 크죠? 나는 상승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하락해야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지만 같아지죠. 그죠? 프린트 갑니다. 자,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도와드릴게요. 자, 프린트에 지금 3번 있나요? 3번 찾으셨어요?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험과 수익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수보다 크죠? 대답해봐요. 그럼 요구가 기대보다 크게 되면은, 일로 와보세요. 자, 지금 요구가 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대가 작죠? 그럼 기대가 점점점 가서 상승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그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이 점차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대한 걸 하나도 안 물어보고 마지막 결론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265페이지로 가시면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은 자, 이게 옛날에는요, 좀 희소식이 계산 문제가 나왔다가 요즘은 좀 안 나오는 취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요게 1억이라는 게 따라보세요. 시장 가치. 그냥 있어요. 시장에 나와 있어요. 따라보세요. 시세. 그럼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럼 내가 2억 갖고 투자한다면 내 돈이 1억이 필요하죠. 그럼 1억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면서 우리가 내가 돈 낸 비용이에요. 그럼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지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투자 가치를 보고 계시나요?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죠. 넘겨보세요. 그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되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을 때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오른쪽 26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그 할인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들어보세요. 자, 투자 가치라는 것은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은 따라해보세요. 할인율. 할인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할인율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 물건을 사서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년짜리 어음 100만 원 줄까요? 그러면 지금 현찰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음은 지금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어음은 위험하잖아요. 그럼 사채업자한테 어음을 하게 되면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으면 어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할인율을 얘기를 해요. 무슨 일 얘기한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이 267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가요? 부동산 가치란 장래기 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장래기 대 수익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사용한다고 돼 있죠. 그럼 동일한 수익률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적어야 돼요? 수익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인데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이 세지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치는 하락합니까? 그럼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반비례거든요.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 잘 나와요. 지금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그냥이다 비례다.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거기 보시면은 26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266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양가로 이번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게 있죠. 요게, 자, 있는데, 일단 위험이 높을수록 모두 높죠. 수익도 높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그냥입니까? 밑에가 비례관계입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위험 수익 상세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례관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이제 오른쪽에 잠깐 보세요. 요구 수익률이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이걸 이제 본다면, 자, 간 김에 갈게요. 우리가 끊기면 안 되니까. 자,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1년짜리 만기 이자를 줘요. 그럼 위험이다, 무위험률이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무위험의 수익의 어떤 수익에 대한 수익률, 자산의 무위험률의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국공채이자나 정기예금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진 않아요. 그럼 정기예금이 2% 준다면 1년 지나니까 따라서 시간의 대가. 그 기회비용이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 위험할수록 더 달라고 하죠. 그 위험할 종류는 요거는 그냥입니까? 위험의 대가입니까?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이나 저나 자 내일 아침에 여기 밑에 은행 가갖고 돈을 빌리게 되면은 이자는 그냥입니까? 이자는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동일한 시점에서 무위험률은 투자자한테 동일하거든요.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위험이 똑같다, 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죠.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기대가 같더라도 요구에 따라서 투자를 선택 기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 수익률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요구르트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아줌마 왜요? 그러면서 요구르트 주소. 그러면서 주소. 혀가 짧아갖고 주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주가 뭐죠? 주관적이고 최소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위험할 종류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기준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그냥이야, 따라서 일반 경제 상황. 기준금리를 투자자가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위험률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안 높아져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요구하는 것도 커질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위험할 종류는 경제 상황입니까? 투자자에 따라 다릅니까? 투자자에 대한 회피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피쇼 효과. 그럼 피쇼 효과는 누가 이겼을까? 효과가 이겼을까? 피쇼가 이겼죠. 그죠? 피쇼는 인플레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가 위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할증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상 인플레까지 할증을 하자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2%면 어떻습니까? 다 합쳐서 몇 프로가 돼요? 6%가 되겠죠? 그래서 6%만큼 더 할증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여기는요, 이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 그럼 체계적은 피할 수가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 비체계적은 분산 투자하면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맞나요? 자, 여러분 봐봐. 63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3층 따는 아저씨보다는 그냥이야 연봉을 더 받아. 더 받죠. 왜? 떨어지면 그냥이야 하늘나라로 가죠. 위험하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더 달라 그러죠. 맞아요? 그럼 한 10억, 20억 달르면 너는 안 닦겠어? 닦겠어.
돈이 안 구하나 본데 100억 달라면 난 가. 그죠? 일주일 내내도 100억 못 벌어. 그죠? 그럼 그냥이야 가서 닦어. 죽어도 닦어. 그죠? 그러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없다는 거죠. 100만 원, 100억 주면은 간다는 얘기야.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그냥이야 이건 피할 수 없어. 왜? 100억 주니까 가는 거야. 대답해봐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할게요.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냥이야 개인마다 달라. 최대야, 최소야. 그 다음에 비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야. 체계적이죠, 그죠? 체계적. 그래서 갈게요. 아까 제가 요구르트 주소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2탄이야. 이 아줌마가 내가 반말하니까 요구르트를 좀 유효기간이 지난 거 줬어. 나 그거 먹고 그냥 해서 체했어. 체했죠. 그럼 비체계적이 나와야 돼, 체계적이 나와야 돼. 갈게요. 지금 밑에 여러분들 26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맨 밑에. 찾았습니까? 저 요구르트 먹고 그냥이야 체했어. 비체계적이 나와야 돼요, 체계적이 나와야 돼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됐다가 아울러 요구하는 것도 커지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장의 위험에 의한 대가를 할증률이라고 하고, 위험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기억.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커질수록 높아진다는 건 이해 가셨습니까? 자, 무위험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금리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런 거. 그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과 어떻게 피할 수 없고 개별 투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죠. 그 위험과 수익 관계는 인플레이에서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아까 따라서 피셔 효과. 누가 얘기했어? 그럼 피셔는 그냥이야 인플레를 반영해. 그렇게 가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쉬었다가 갈 건데 일단 가기 전에 26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네가 언제 그러냐 할까봐 269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맨 위에 가시면은 따라서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 내가 위험해. 그럼 그냥 해야 위험을 조정해. 그럼 위험하면 더하고 안 위험은 빼죠. 그럼 이걸 따라서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러면 자 볼게요. 내가 위험해. 그럼 그냥이야 위험 할증률을 높여. 그럼 할인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위험 조정 할인율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나눌 때 위험해.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을 그만큼 상향 조정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의 문제가 아까 프린트 가볼게요. 프린트 가시면은 자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까지 봤죠? 4번을 볼게요. 나왔잖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나왔네.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위험 회피형 같은 경우라도 투자자의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을 낮추겠어요? 또 높이겠어요? 높이겠죠. 이것도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자 7번을 가볼게요. 아직은 우리가 관리 방법은 안 했지만은 아까 위험할수록 위험 조정 할인율을 높였죠. 그러면 7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 방안의 위험 관리 방법은 요구 수익을 하향 조정시킨다, 상향 조정시킨다. 상향 조정시킨다 그랬죠.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8번. 자, 제가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커야 되죠. 그럼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지면 채택하겠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9번을 가시면은 아까 무위험률이 오르면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로 가서 264페이지로 계산해 가셔서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264페이지로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대표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3개.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지널로 한번 풀고 야매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264페이지 찾으셨죠?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따라해보세요. 가중 평균. 따라해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럼 확률이라는 가중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리지널로 풀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야매로 가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돼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발생 확률이, 자, 퍼센트도 적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20하고 60하고 20이죠? 찾았죠?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4%, 8%, 그 다음에 13%죠, 그죠? 자, 일단 야매를 하기 전에 보세요. 이 확률은 이게 다 합치면은 100%가 되죠? 여기가 더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죠? 그럼 잡을게요. 자, 이게 이 퍼센트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하나 소수점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0.2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0.2 곱하기 4%는 0.8이 되죠? 0.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6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4.8이 되겠죠? 4.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0.2니까 13%를 곱하면 2.6이 됐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정답이 8.2%거든요. 자, 근데 따라서 야매가 있다. 자, 야매. 자, 지금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러면 그냥요, 앞에만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죠. 절 믿으세요? 야매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 곱하세요. 그죠? 그럼 20하고 4를 곱하면 80이 나오죠. 해야 돼요, 이거. 맞나요? 그 다음에 60에다가 8을 곱하면 480이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13에다가 20을 곱하면 260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자, 따라서 820. 따라서 8이. 8이 찾아봐, 8이. 깜짝아, 잘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그렇게 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퍼센트로 고쳐서 소수점으로 가는데 이건 이론이고, 시험장은 그냥 맞추면 돼. 제 말이 틀리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의고사 나오면 떨어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80, 480, 260 나왔죠? 그럼 820 나오면 8이. 그러면 8.28%밖에 없잖아. 대답 좀 해줘. 다들 빵빵 터지는데 터지지도 않고.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푸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모의고사 나오면 무조건 맞추라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퍼센트를 하나 소수점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8.2%가 안 나와도 820이 나오면 8.2%가 되죠. 맞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960이 나오면 몇 번이에요? 960. 깜짝아, 잘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90% 시험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런 데 점수를 따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계산 방식에 대한 걸 제가 간간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820 나왔다면 8.2%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따라서 가중평균. 평균을 낸 게 수익률을 낸 거거든요. 이해 가셨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